안녕하세요. 타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간이 됐고요.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저자는 김주환 교수인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면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언론홍보대학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주된 연구와 강의 분야는 내면소통, 명상, 마음근력, 소통능력, 회복 탄력성, 긍정적 정서의 효과, 휴먼 커뮤니케이션, 스피치와 토론, 설득과 리더십, 뉴로사이언스 등입니다. 신경과학과 뇌 영상기법을 이용한 소통 지능 향상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볼로냐 대학에서 움베르토 에코 교수에게 기호학을 사사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오기 전까지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2001년 한국언론학회 신진교수 우수논문상, 그리고 2012년 한국 HCI 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고요. 2010년, 2011년 연속으로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로 선정됐습니다. 저서로는 그릿, 또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 쓰기,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등이 있고요. 번역서로는 스피치의 정석, 드라이브 등이 있습니다. 책의 차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 근력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역경에 대처하는 사람들,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다. 그리고 2장에서는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과연 얼마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회복 탄력성 지수의 개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 가늠해 보고요. 또 회복 탄력성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뇌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나의 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요소인 자기조절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이해하는 힘, 자기조절 능력,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습관, 참지 말고 즐겨라,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그리고 4장에서는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 요소,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 더 행복한 삶, 대인관계 능력, 상대의 호감을 이끌어내는 대화 기술, 공감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청을 훈련하라, 깊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팁을 주고 있는데요. 긍정적 뇌로 변화시켜라,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라,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두 가지 습관, 이런 주제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책의 전체 내용을 개괄할 수 있는 프롤로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과 사회에 관한 다양한 현대의 학문들은 병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에만 주로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잘못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간과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학문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여러 학문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현대의 커뮤니케이션학 역시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나 장애를 해결하는 데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개인이나 사회를 더 높은 곳을 고양시키기 위한 연구는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거의 자취를 감췄는데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소통 능력을 더욱 고양시키는 방법은 현대 사회에서도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주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중을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지요. 사랑과 존중의 능력은 곧 호감과 신뢰를 주고받는 능력이고, 이는 설득력과 리더십의 바탕이 됩니다. 소통 능력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회복 탄력성에 관한 많은 연구를 통해 인간관계 능력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소통 능력은 마음 근력의 기초입니다.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야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것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논지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부정적인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서 좌절감이 나오고 좌절감에서 분노가 싹틉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굳게 믿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 번째는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혹시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성공이나 성취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하는데요. 나의 행복은 나의 내면적인 결단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서 어떤 실패나 역경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말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음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지니되 그 목적 달성 여부에 얽매이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회복 탄력성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실패나 역경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게 가져올지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의 무시나 비난을 더 두려워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갈망하는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긍정적 정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행복감이나 불행감 모두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인데요. 한 사람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되면 그 불행한 감정은 그 주변 사람 모두에게 곧 전염이 됩니다. 내가 불행해지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서 주변 사람들을 불행감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릴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프롤로그 쭉 살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본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력과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마음의 힘은 일종의 근육과도 같아서 사람마다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견뎌낼 수 있는 무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육이 견뎌낼 수 있는 무게는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꼭 커다란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만 필요한 힘이 아닙니다. 자잘한 일상사 속에서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인생의 고민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이겨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역경에 대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대 이상묵 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이상묵 교수는 국비장학생으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도 유망한 해양 지질학자였습니다. 첨단 해양 탐사선 온누리호의 수석과학자로 전 세계 바다 곳곳을 누리면서 세계적인 학자들과 여러 가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45살이 되던 해 2006년 여름이었는데요. 이상묵 교수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야외 지질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머나먼 미국 땅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를 달리던 차가 뒤집어졌고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는 의식을 회복했는데 눈만 껌뻑일 수 있을 뿐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전신마비였습니다. 눈을 한 번 깜빡이면 긍정, 두 번 깜빡이면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겨우 의사표현을 했고요. 3주가 지나서야 가까스로 입을 떼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상묵 교수는 전신마비라는 중증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보통 전신마비 환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부정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평균 3년 이상이 지나야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비로소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묵 교수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6개월 만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였는데요. 그는 전동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학교로 복귀해서 강의와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직 입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인 그는 노트북과 연결된 구강용 마우스로 프로젝터 스크린을 작동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마우스를 빨면 왼쪽 클릭, 불면 오른쪽 클릭이 되는 식입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이 교수는 재활 경험과 긍정적 인생관을 담아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밖에 모르던 내가 사고 후에 오히려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큰 행운합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고 집착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 레질리언트 그룹이라고 해서 R집단이라고 하고요. 이와 반대로 역경을 만나서 맥없이 무너지고 굴복하는 사람들을 깨지기 쉬운 사람들, 프레질 그룹이라고 해서 F집단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서 R집단과 F집단의 비율은 대략 1대2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상묵 교수는 물론 F집단이 아니라 R집단에 속하고요. 그 중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류가 불변하는 원칙은 아닙니다. F집단에 속한 사람도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R집단으로 옮겨갈 수 있고요. 또 R집단에 속한 사람 역시 회복 탄력성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이미 멀린스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태어날 때부터 종아리뼈가 없어서 1살 때 2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무릎 아래 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멀린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멀린스는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조지타운 대학에 입학을 한 뒤에 장애인 올림픽에 미국 대표 선수로 출전해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특히 그는 멋진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동기부여 전문가로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인조다리를 통해서 인체의 다양한 아름다움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나간다는 자부심마저 갖고 있습니다. 멀린스는 다리가 없는 장애를 그저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발판 삼아서 그러한 장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멀린스는 자신의 독특한 점이 약점이 되느냐 강점이 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회복 탄력성은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도 힘과 용기와 행복을 줍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서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악성 뇌종양 환자 7명과 그의 가족 22명을 심층 인터뷰한 연구가 있는데요. 죽음을 수개월 앞둔 이 환자들은 불치의 병에 걸리고 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생명 선고가 오히려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심리학자 다니엘 캐니만 교수, 심리학자이면서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캐니만 교수에 따르면 한 인간에게는 경험자와 기억자라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존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험자는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을 느끼는 자하고요. 이 자아는 지금 벌어지는 기쁜 일이나 쾌락을 즐기고 고통이나 괴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기억자는 지나간 경험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회상은 이야기하기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두 자아의 판단은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캐니만 교수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 예컨대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것은 전적으로 기억자에 의존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기억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경험자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에 대해서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바로 기억자입니다. 문제는 경험자가 느끼는 것과 기억자가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캐니만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임의로 두 그룹을 나눕니다. A그룹은 평소대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끝나자마자 내시경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B그룹 환자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가 다 끝난 뒤에도 내시경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한동안 놔두었다가 제거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A 환자 그룹은 8분 동안 고통스러운 검사를 받았고 그 고통의 순간은 급작스럽게 끝났습니다. 반면에 B 환자 그룹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긴 24분이나 검사를 받았고 A 환자 그룹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도 겪었습니다. 두 그룹을 비교해보면 경험하는 자는 B 그룹의 경우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자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검사가 다 끝나고 1시간이 지난 뒤에 고통의 정도를 물었을 때 놀랍게도 B그룹이 검사를 훨씬 덜 고통스럽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A그룹의 경우 검사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끝났기 때문에 계속 고통스럽게 기억을 하고 B그룹의 경우에는 고통이 점차 감소하다가 줄어들면서 끝났기 때문에 훨씬 덜 고통스럽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험하는 자와 기억하는 자는 인간이 어떤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 기억하는 자의 문제입니다. 기억하는 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입니다. 이 기억자가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어떻게 발견이 되었을까요? 하와이 군도 북서쪽 끝, 둘레가 50km쯤 되고 인구는 3만 명에 불과한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카우아이는 환상적인 대자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천국 같은 섬이지만 1950년대만 해도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벗어나고 싶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와이 군도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된 것은 1959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카우아이 섬은 관광지로 개발되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오지 가운데 오지였습니다. 섬 주민들은 대대로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요.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습니다. 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소년의 비행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불행한 삶을 예약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54년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도착한 대규모 연구자들은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하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카우아이 섬에서 1954년에 임신을 한 산모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심지어 10대 미성년자 임산부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연구 대상이 됐는데요. 연구 대상이었던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가 수집됐습니다. 이 연구는 결국 한 인간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겪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나 사건 사고 그리고 가정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 환경이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얼마만큼이나 미치는지를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야심찬 시도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30세가 넘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연구는 계속됐고요. 무려 90%에 가까운 698명이 조사 대상으로 끝까지 남았습니다. 1955년에 태어난 카우아이 섬 아이들을 10여 년 넘게 추적 조사한 연구의 첫 결과물은 1971년에야 카우아이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이 됐고요. 이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의 연구 결과는 1977년에 두 번째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카우아이 섬 연구자들은 어떠한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며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카우아이 섬 연구 자료 분석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에이미 워너, 심리학자였는데요. 그는 이 방대한 자료에서 우리가 배울 무엇인가가 분명 더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료 가운데 고위험군이라고 불리운 201명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학교 생활 부적응과 학습 장애를 보였고 학교와 집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에이미 워너에게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한 아이들 가운데서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72명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이건 분명 뭔가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에이미 워너 교수에게 풀기 힘든 커다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72명의 청년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였죠. 에이미 워너는 이 72명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는데요.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 속성을 에이미 워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무엇이 아이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는가 하는 질문을 버리고 대신 역경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그건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한 명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의 말대로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이 카와이 섬 연구의 결론이었는데요. 아이는 사랑 없이 강한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아이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심을 길러가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근본임을 카와이 섬 연구는 알려준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다시 튀어오르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뜻인데 심리학에서는 주로 정신적 저항력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을 주로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한 정신적인 면역성, 내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 결함이나 약점이 없는 것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알맞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뇌는 역경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는 뇌파 실험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 상하 집단에 대한 뇌파 실험에서는 자신의 실수라는 작은 역경에 대해 피험자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일종의 사건 유발 전위 분석입니다. 실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모니터에 영어 알파벳 M 또는 W가 0.1초 동안 제시됩니다. 피험자는 최대한 빨리 M이 나오면 오른쪽 버튼, W가 나오면 왼쪽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M은 80%, W는 20% 정도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M은 빈번하게 등장하는 자극이 되고 W는 가끔 등장하는 자극입니다. 실험이 시작되면 M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것에 쉽게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진행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끔 W가 나올 때 사람들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물론 실수하는 순간에 아차 하고 스스로 실수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수하는 순간의 뇌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 실수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뇌파 신호를 분석하는 것이 실수 관련 부적전위 분석입니다. 실험 결과는 역시 예상대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실수 관련 부적전위를 보였습니다. 즉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뇌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의 뇌는 스스로의 실수를 보다 잘 모니터링하는 습관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실수를 덜 했을까요? 놀랍게도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의 정답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물론 응답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회복 탄력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서 2배 이상 길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응답했고 따라서 실수를 훨씬 덜 했습니다.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응답했고 따라서 실수율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실수를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낮고 자신의 실수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스스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실수를 범한다고 해도 실수로부터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들어있는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실수를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는 덜하지만 정작 실수를 했을 때 그들의 뇌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억누르고 무시하려는 무의식이 작동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뇌는 습관적으로 보다 더 과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늘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긍정적인 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의 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뇌가 필요한데요. 무의식적인 수준에 자동적으로 내가 겪는 경험에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기억하는 자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긍정적이고도 회복적인 뇌는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은 뇌에 새겨진 습관의 문제입니다. 긍정적 스토리텔링을 하는 습관이 나의 뇌에 들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뇌의 긍정적 정보 처리 루트를 활성화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민거리나 어려운 일들을 순간순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명시적 지식, 그리고 익힘을 통해서 얻어지는 암묵적 지식인데요. 명시적 지식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고 암묵적 지식은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명시적 지식은 암기해야 내 것이 되지만 암묵적 지식은 습관을 들여야 내 것이 됩니다. 암묵적 지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에 배게 한다는 것이고요. 이는 곧 습관을 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사실 몸에 배는 것이 아니라 뇌에 새겨지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뇌 신경들 사이에 보다 더 견고한 신경 연결망이 새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특정한 행동이나 사건에 뇌가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경망 구조를 잘 만들어 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데요. 모든 종류의 훈련이나 연습은 뇌의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경망이 형성되려면 뉴런의 수상돌기와 축색돌기를 이어주는 시냅스 부분에 새로운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서 일정한 형태로 자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이 효과를 보려면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의 습득도 훈련과 연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뇌를 다시 회로화시키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사건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뇌의 반응 기제를 바꾸는 일이죠. 즉, 나의 뇌를 긍정적인 뇌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저절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바로 긍정성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주가량 꾸준히 노력하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뇌가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좋은 방향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습관이 들기 시작합니다. 석 달 정도 지나면 회복 탄력성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표정에는 감정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우리 몸의 근육 가운데서 표정을 만들어내는 얼굴 근육만이 뇌신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은 뇌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유리창과도 같은데요. 얼굴 표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했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인간의 웃음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정서가 반영된 환한 웃음을 뒷세네 미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크만은 광대뼈 근처와 눈꼬리 근처의 얼굴 표정을 결정짓는 근육을 발견해낸 뒷센을 기려 그의 이름을 따서 뒷세네 미소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런 뒷세네 미소를 짓는 사람들의 뇌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타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 정서야말로 회복 탄력성의 원천인데요.
긍정적 정서는 상당 부분 유전적으로 결정되지만 후천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환한 뒷세네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 높은 수준의 긍정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통해 평생 좋은 팔자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요. 하커와 켈트너의 연구는 30년간의 면밀한 추적 연구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환한 긍정적 미소를 지었던 뒷센 미소 집단은 인위적 미소 집단에 비해 훨씬 더 건강했고 병원에 간 횟수도 적었고 생존율도 높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혼율도 낮았습니다. 평균 소득 수준 역시 뒷센 미소 집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예쁘냐 안 예쁘냐 하는 외모는 그 사람의 건강이나 행복한 결혼 생활 혹은 소득 수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성이 높아지면 남을 더 배려하고 더 도와주고 기부와 봉사 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사람은 더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또한 배려나 봉사 활동은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고 긍정성을 높여줍니다. 긍정성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역경이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기조절 능력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첫째로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둘째로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자기조절 능력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등의 요소인데 이러한 능력은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 이론에서 말하는 인성지능과 다니엘 골만이 제안한 감성지능 등과 관련이 됩니다. 각각의 지능은 대체로 30에서 50% 정도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결정되지만 나머지 50에서 70% 정도는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훈련과 노력에 의해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의 능력이 몇 개로 구분되는 별개의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인간의 능력을 개발시키려는 교육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적어도 8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지능, 두 번째로 논리 수학지능, 세 번째로 시각 공간지능, 그리고 네 번째 음악지능, 다섯 번째 신체 운동지능, 여섯 번째 자연지능, 일곱 번째 대인지능, 끝으로 여덟 번째는 자기이해지능입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의 개념과 기존의 지능 개념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인지능과 자기이해지능인데요.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한 지 25년을 기념하는 글에서 하워드 가드너는 대인지능과 자기이해지능은 사실 하나의 지능의 두 측면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인지능과 자기이해지능은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지능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과 나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혹은 달리 말해서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것은 결국 동일한 기능입니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순간 자아의식이 생기고 자아 개념의 근본은 타인의 시선을 느낌으로써 혹은 타인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봄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이해지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감정의 조절 능력입니다. 결국 자기이해지능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능력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지능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해서 분위기를 맞추고 타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이런 지능은 흔히 리더십과 설득력으로 나타납니다.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핵심 요소에 이런 인성지능이 포함된다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자기이해지능은 그 자체로서는 뚜렷한 능력 발휘의 징표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지능과 결합함으로써 그 지능을 크게 발휘시키는 일종의 촉매제나 효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해보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발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언급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입니다. 어떤 사물의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곧 그 사물에 주어진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 물 한 컵이 있습니다. 이때 그 컵에 주어진 기능은 물을 담는 것이지요. 그러나 물을 따라버리면 그 컵은 연필꽂이로도 사용할 수 있고 혹은 밑에 구멍을 뚫어서 화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능적 고정성의 극복이라는 것은 결국 사물에 주어진 의미를 던져버리고 능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이런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러한 능력은 회복 탄력성의 주요 구성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새로운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새롭게 조직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긍정적 정서는 일시적으로 유발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컨대 예상치 못하게 사탕 선물을 받았다든지 5분간 코미디 프로를 시청했다든지 감사한 일에 대해 생각했다든지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인지 능력을 뚜렷하게 향상시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런 긍정적 정서는 사고 유연성을 높여주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또 집중력과 기억력을 증가시켜서 인지 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면 도파민 분비에 따른 긍정적 정보 처리 시스템이 보다 활발하게 작용하게 돼서 마치 선천적으로 쾌활하고 행복한 성격을 지닌 사람의 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긍정적 정서는 자기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 요소인 대인관계 능력도 향상시켜줍니다. 즉 관계성이란 확장된 자아의 문제인데요. 긍정적 정서는 확장된 자아 개념을 유발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긍정적 정서가 높아지면 자아 확장력이 높아지고 관계 맺기에 적극적이 됩니다. 긍정적 정서는 창의성의 증가와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보다 폭넓은 사유와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긍정적 정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진취성과 도전성도 키워줍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좀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늘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충동 통제력은 단순한 충동 억제력이 아닙니다. 충동성은 주로 계획성 없이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행동하려는 성향을 말하는데요. 충동 통제력은 자신의 동기를 스스로 부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됩니다. 그건 단순한 인내력이나 참을성과는 다르죠. 자율성을 바탕으로 오히려 고통을 즐기는 능력 혹은 고통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결핍 동기, 또 다른 하나는 보다 나은 자기 모습을 위해 노력하려는 성장 동기입니다. 충동 통제력은 결핍 동기보다는 성장 동기와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충동 통제력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동 통제력이 건강한 것이 되려면 그것은 반드시 긍정성이나 자율성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동 통제력이 높아 보이는 것은 어려서부터 강요받은 참을성에 대한 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학력 비교 조사인 피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중3 학생들의 수학, 과학, 읽기 등의 학업 성취도는 계속 최상위권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흥미도, 내재적 학습 동기, 학업 효능감, 다른 학생들과 팀을 이뤄서 학습하는 협동학습에 대한 선호도, 평생학습에 필요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에서는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하지만 공부에 대한 흥미도,
동기, 자신감 등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능력과 우수한 자질을 지녔으면서도 자율적인 학습이 강조되는 대학에 입학하면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나아가 성인이 돼서도 업무 성취도나 생산성에 있어서 상당히 뒤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에 즐겁게 몰입할 수 있으려면 자율성을 키워줘야 하는데요. 자율성에 기반한 충동 통제력이야말로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회복 탄력성의 근간이 됩니다. 저는 이런 자기결정성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교 생활 만족도는 높이고 게임 중독 성향은 낮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아빠에게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 혹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공부하는 아이들은 불행한 아이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긍정심리학 강의로 유명한 탈 벤 샤하르는 미래의 달콤한 보상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는 식의 삶의 태도를 채식주의자의 맛없는 음식이라고 빗대어 이야기했습니다. 탈 벤 샤하르에 따르면 일하는 것을 고통으로 참아야 할 괴로움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커다란 성취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에서 커다란 즐거움과 사명감과 의미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보다 많은 연봉이나 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자신이 하는 일을 참으면서 하는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어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의 적분이 곧 나의 삶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두기는 하되 과정을 즐기면 힘들지 않고 정상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칙센트 미하이가 말하는 몰입 혹은 최적의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성공의 결과라기보다는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행복해진다기보다는 행복해져야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원인 분석력은 내게 닥친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늘 스스로 좌절하고 마는 사람이나 또 반대로 지나치게 낙천적으로만 바라보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인 분석력이 부족한 겁니다. 원인 분석력은 자신에게 닥친 사건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면서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죠. 지금 나는 잔잔한 호수 위에 조각배 한 척을 띄워놓고 조용히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날씨는 화창하고 주위는 평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배가 내 조각배를 뒤에서 쿵 하고 박았습니다. 배가 몹시 흔들리고 평화로움과 행복감은 갑자기 불쾌감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왠지 무시당한 느낌도 들고 조용히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해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죠. 이제 나의 정당한 분노를 부주의한 배 주인에게 퍼붓기 위해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고개를 획 돌려 뒤를 째려봅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 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빈 배가 물결에 떠내려오다가 내 배에 와서 부딪힌 겁니다. 순간 분노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가 내 배를 들이받았다는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분노는 내 머릿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의 결과지 다른 배가 내 배에 부딪혔다는 사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닙니다. 긍정심리학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은 이를 사건, 믿음, 결과의 ABC 연결고리라고 부릅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사건이 곧바로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라는 특정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우리의 신념체계에 의해 해석되고 매개되어야 합니다.
셀리그만이 말하는 이 신념 체계가 곧 스토리텔링의 방식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입니다. 분노와 짜증은 회복 탄력성의 가장 큰 적인데요.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스스로의 좌절감, 무기력감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억은 기본적으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두 종류로 나뉩니다. 단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 가운데 일부에 체계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깁니다. 장기 기억은 다시 두 가지 범주로 갈리는데요. 사실 기억과 에피소드 기억입니다. 사실 기억은 단어의 의미라든가 사람의 이름, 도구의 명칭 등 사실과 관련된 기억입니다. 한편 에피소드 기억은 한 인간의 삶의 궤적을 담고 있는 다양한 체험과 에피소드에 관한 기억입니다. 에피소드 기억과 사실 기억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에피소드 기억이 관계의 틀로서 시간과 장소에 의존하는 데 반해서 사실 기억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에피소드 기억이야말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정체성을 이루는 기억이고 이는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개개의 수많은 사실 기억들을 일정한 개념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 다른 하나는 사는 이야기 혹은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를 의미하는데요. 삶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곧 우리의 이야기를 사는 셈이라고 뜻이고 우리의 경험이나 삶 혹은 의도가 모두 다 본질적으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잘한 행동들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계속되는데 이 중 어느 부분을 자의적으로 끊어내고 편집해서 친구와 같이 냉면을 먹었다라고 의미 부여하는 것이 곧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기억은 내가 하는 이야기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경험하는 대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그 경험에 대해 부가적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 내가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한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나는 나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완성합니다. 곧 삶은 내가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성, 둘째는 영속성, 셋째는 보편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흔히 자신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불행한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스토리텔링의 차이는 나쁜 일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도 스토리텔링 방식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나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나 모든 면이 다 그렇다는 식으로 크게 생각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남도 어쩌다가 이번 일만 그렇다는 식으로 그 의미를 축소해서 받아들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로 합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축소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더 크게 일반화해서 받아들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뛰어난 사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경과 위기가 닥쳤을 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운이 좋아서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대인관계를 잘 유지해왔기 때문에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여럿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하워드 가드너가 말하는 대인지능 혹은 다니엘 골만이 말하는 사교적 지능과 관련이 되는데요. 그 핵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지닌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줍니다. 또한 대인지능이 높은 사람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죠.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을 잘 나눠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인관계 능력은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대인관계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인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 그리고 자아 확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통의 두 가지 차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소통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내용의 차원이고 또 하나는 관계 형성과 유지의 차원입니다. 모든 소통에는 메시지 전달의 기능이 있고 또 동시에 그 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레고리 베이츠는 이를 보고적 말하기와 관계적 말하기라고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래? 라고 물었다면 내용의 차원에서는 영화를 보겠냐는 의사타진이자 나는 너와 영화를 같이 보러 갈 정도로 친한 사이라는 관계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만약 친구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한 번도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없다면 영화 보러 갈래? 라는 질문은 영화 보겠냐는 의사타진 이외에도 영화를 같이 보러 가는 사이가 되고 싶다는 관계 형성에 대한 의사 표현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은 메시지의 관계적 측면에 대해 여성에 비해 상당히 둔감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면 관계에 소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간관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의 내용이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소통 능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소통 불안입니다. 누구든 남들 앞에 나서면 왠지 어색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불안해지고 긴장되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소통 불안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과다한 자기 제시의 동기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이 클수록 소통 불안은 증가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부족한 자기 제시의 기대감입니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잘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적을수록 소통 불안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소통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잘 보이려는 욕심을 낮추고 잘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면 될 일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지녀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다양한 인상관리 전략과 호감 추구 전략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어느 정도 높이고 잘난 체하는 자기 높임, 다른 하나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떠는 자기 낮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시와 겸양의 효과는 인간관계의 종류와 소통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자신의 유능함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호감과 존중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잘난 척은 금물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고객들과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낮춤보다는 자기 높임이 사랑과 존경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자기 제시 전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공감에 대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감지하고 그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신 경험하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공감 능력의 핵심은 뇌의 거울신경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울신경계만이 공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역지사지의 능력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소통과 인간관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지요. 학자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마음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음이론은 어떤 학술적인 이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측 전전두엽 부위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측 전전두엽은 내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차분히 있을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때때로 차분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반성 혹은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나 내 생각의 흐름을 스스로 돌이켜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공감 능력과 역지사지의 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자기 이해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은 이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은 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특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요. 남자의 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많이 깎여나간 상태에서 출생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여자에 비해 상당히 떨어집니다. 대신 남자는 공격 성향이 훨씬 높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여자는 상대방의 표정을 잘 읽습니다. 표정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잘 읽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알아채리라 생각을 하죠. 하지만 남자는 상대의 표정이나 목소리 변화에 매우 둔감합니다. 이런 남자의 공감 능력 부족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는 감정 표시를 해도 남자가 전혀 모르는 것은 자기에게 무심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결국 더 큰 분노와 좌절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자가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남자는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긴 분노를 자기에게 쏟아낸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런 갈등을 예방하려면 여자는 불만이나 감정의 변화를 되도록 구체적인 언어적 메시지로 전달해 줘야 합니다. 또한 남자는 상대방 표정 읽기에 있어서 여자보다 훨씬 둔감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혹시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 내가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미처 몰랐나 보구나 하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서로 공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남자든 여자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표정이 없다는 겁니다. 얼굴 표정은 감정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는데요.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근육은 뇌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정 상태가 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에 대한 인식의 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은 결국 같은 뇌 부위가 맡고 있는 기능입니다. 타인의 감정 상태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 흐름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상대방도 행복해 보이고 세상도 더 희망적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타인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긍정적 감정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져오는 이유입니다. 행복한 인간관계가 행복을 가져온다기보다는 행복함이 행복한 관계를 가져옵니다. 대인관계의 성공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먼저 긍정적 정서를 길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얼굴은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면서 들으면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공감적 경청의 훈련은 공감적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남자에게 더 필요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밝은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공감 능력이 상당 부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 확장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자아 확장력이 높은 사람은 자아 개념 속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전제가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이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최근 금정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아 확장력의 근본은 긍정적 정서입니다. 긍정적 정서만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렇다면 왜 긍정적 정서는 사람들을 더 쉽게 그리고 더 깊게 친해지게 하는 걸까요? 대표적인 것이 교환 혹은 공유 이론인데요. 친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자원과 혜택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생기면 서로 나누는 관계가 곧 친밀한 관계의 본질입니다. 한편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는 관계가 곧 친밀한 관계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관점과 인식을 공유해서 세상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상태가 곧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나보다는 너의 관점에 서서 세상 만사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곧 진짜 친한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론과 아론은 사랑을 자아의 확장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나라는 개념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이는 또한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나의 자아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높은 자아 확장력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즉 타인에게 벌어지는 일들도 마치 내게 벌어지는 일처럼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하게 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사실은 1960년대에 시작된 해리 할로우의 연구에 의해서 입증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다른 새끼들로부터 격리돼 혼자 자란 원숭이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뇌가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해 스트레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신체 기관은 영양분만 충분히 공급되면 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뇌만큼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미로부터 격리된 원숭이의 뇌는 성장기가 다 지나도록 제대로 발육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쪼그라붙어 있는 상태임이 밝혀졌습니다. 할로우의 실험은 가짜 어미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갓 태어난 붉은 털 원숭이 새끼를 어미로부터 떼어내서 철사와 헝겊으로 만든 가짜 어미가 있는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할로우가 이 실험을 실시할 당시인 1960년대만 해도 포유류의 새끼들이 어미를 좋아하고 붙어있는 이유는 어미에게서 젖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설이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를 키울 때 너무 많이 안아줘서 의존성만 높이는 것보다 되도록 엄마와 떨어뜨려 키우면 독립심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젖병 하나 물려주고는 아이 침대에서 혼자 자도록 놔두는 것이 세련되고 교양 있는 육아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육아 방침은 당시 급증하던 워킹맘들에게 폭넓게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할로우의 실험은 이런 상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는데요. 어미로부터 격리돼서 가짜 어미가 있는 우리에서 지내게 된 어린 원숭이들은 헝겊을 두른 가짜 어미에게 하루 종일 달라붙어 있었고 가짜 어미를 핥고 쓰다듬고 했습니다. 즉 새끼는 젖 이상으로 어미와의 애착 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최초로 밝혀진 것입니다. 한편 가짜 어미조차 없이 혼자 양육되었던 원숭이들은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정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학습과 기억 능력에도 현저한 저하를 보였습니다. 해부해보니 그 원숭이들의 뇌는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레스텍이 말하는 뇌는 사회적 실체다라는 명제는 은유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직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뇌 깊은 곳에는 이처럼 엄마와 나를 동일시하는 기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엄마는 나의 일부다라는 논문의 저자들은 결론 부분에서 윌리엄 제이스가 90년 전에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의 일부가 사라진다. 만약 엄마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내가 부끄러워진다. 만약 엄마가 모욕을 당한다면 마치 내가 모욕당한 것처럼 느낀다. 할로우의 옛 논문과 최근 뇌과학 논문들을 읽으면서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보살피는 마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간다. 내가 인간이 되고 나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모두가 각자 자신의 일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 사이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사실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사랑의 애착 형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정적 사랑인데요.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이성과 친해지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결혼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큽니다. 남녀 모두 안정적 사랑의 유형일 때 이상적인 부부가 됩니다. 둘째는 회피적 사랑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성과 친해지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냉담한 관계를 유지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셋째는 불안한 사랑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흔히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착이나 강박을 보입니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첫눈에 반해서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안정적 사랑의 유형이 가장 이상적이지요. 적어도 안정적 사랑의 유형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도의 인사말 나마스테는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나마스테는 인도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 나마와 아스테가 합쳐진 말인데요. 나마는 경배드린다 혹은 존중한다의 뜻이고 아스테는 당신에게 혹은 당신을 이라는 뜻입니다. 즉 당신 안에 신께 경배를 이라는 뜻입니다. 자아 확장력이 뛰어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나마스테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가르침은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요소로 강조하고 있는 자기조절 능력을 높이라는 말의 다름 아니며 부처의 자비나 예수의 이웃사랑의 가르침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서 보다 원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공통점은 모두 자아 확장력에 기반한 인간관계를 인간성의 핵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에는 비슷한 과목 간의 서열 구조가 있습니다. 언어와 수리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임금 노동자로서 요구되는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나 예수나 소크라테스가 가르쳤던 인간관계의 덕목은 사실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현대 학교 교육에서는 리더를 길러내지 않습니다. 현대 의무교육의 목적은 임금 노동자를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주도하는 의무교육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인간관계 교육을 제도권 교육에서도 실시해야 합니다. 21세기에는 과거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리더를 길러내는 것을 교육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의무교육에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지 수학과 영어를 잘하는 예비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강하고 행복하고 리더십을 지닌 인재로 길러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긍정적 정서를 통해서 자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고 또한 타인에게 행복을 나눠줌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와 성공적인 삶을 일구어내는 능력입니다. 스스로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 정서의 소유자가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기 마련인데요. 긍정적 정서를 지닌다는 것은 뇌를 긍정적 뇌로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곧 자신의 본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강한 탄력성을 지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행복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부릅니다. 원래 밝고 명랑한 사람은 이 기본 수준이 높고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은 기본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수준을 중심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더 행복해지고 나쁜 일이 있으면 더 불행해지지만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자신의 기본 수준으로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행복의 기본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긍정적 정서의 훈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뇌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행복의 기본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낙관성이 부족하고 비관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을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주변 사람 모두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흉보고 비웃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비관성은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통제 소재를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건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가 혹은 그것이 혹은 그 사람이 날 화내게 했어, 난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의 수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항상 질질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태도로 살게 됩니다. 반면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을 지니게 마련이고 따라서 통제 소재를 흔히 자기 안에서 찾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앞서 갈 것인가 보다는 어떤 면에서든 뒤지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한 점, 약점만을 들여다보도록 세뇌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는 어떤 과목을 못하는가에 집중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지닌 어린이를 틀에 박힌 사고를 지니고 무능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어른들로 키워냅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행복의 핵심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즐거움과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삶입니다. 강점을 발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의 기본 수준을 점차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2가지 습관을 제안드리는데요. 이 2가지 비법은 마음과 몸에 들이는 습관입니다. 하나는 감사하기인데요. 이것은 마음에 좋은 습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운동하기로 이는 몸에 좋은 습관입니다. 감사하기는 긍정성 향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감사하기에 강력한 힘에 매료된 일군의 학자들은 감사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만들어내서 감사하기의 효과에 대한 이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하기 훈련의 효과는 신경심장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심장은 마치 뇌처럼 일종의 지각 능력이 있는 기관이고 신경 정보를 인코딩하고 처리하는 고유한 독립적 신경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뇌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하고 독자적으로 기능적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트 브레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심장을 신경기관의 하나로서 연구하는 신경심장학은 이미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소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폐기능을 튼튼히 해서 심장박동수를 규칙적이면서 되도록 느리게 유지하는 것이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심장박동과 감정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한 학자들은 심장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긍정적 정서가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심장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긴장을 푸는 명상이나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긍정심리학이 지향하는 최선의 마음 상태입니다. 긍정성 향상을 위한 마음의 훈련을 한다면 감사하기 훈련이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이런 긍정적 정서 향상 훈련은 긴 기간에 걸쳐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몰아서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의도적인 노력은 규칙적으로 자주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감사하기 훈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만한 일을 5가지 이상 수첩에 적어둡니다. 인생에 대한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회상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글로 기록한 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뇌는 그날 있었던 일을 꼼꼼히 회상해보면서 그 가운데서 감사할 만한 일을 고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다가 잠들게 되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기억의 고착화 현상은 잠자는 동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긍정적 마음으로 그날 하루의 일을 회상하는 뇌의 작용을 일종의 습관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감사일기 적기를 며칠 하다 보면 우리 뇌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즉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늘 감사한 일을 찾게 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합니다. 감사일기를 3주간 매일 쓰면 스스로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석 달을 계속 쓰면 아마도 주위 사람들도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은 뇌 안의 혈액순환을 향상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고 능력을 증진시켜주고 중독 가능성을 크게 줄입니다. 운동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연구들이 우울증과 신경과민 증상에 대해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해 비교한 결과 운동이 몇몇 약물에 비해 훨씬 나은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최소 조건은 일주일에 3번씩 30분 이상,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의 세기로 8주 이상 운동하는 것입니다. 최대 심박수는 본인의 나이로 계산을 합니다. 예컨대 30세 성인이라면 심박수를 분당 114에서 152로 계산을 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2달가량 해야 긍정적 정서 향상에 도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뇌의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위한 단백질 합성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김주환 교수의 회복 탄력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책의 마지막 부분은 운동을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는 7가지 팁을 소개하면서 마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장력 운동 3가지를 골고루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운동을 1시간 하는 것보다 하루에 3가지 운동을 20분씩 나눠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즐겁고 재미있을 정도로 적당히 하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로는 리듬을 타는 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친구와 함께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산이나 걷기 등 야외 운동을 곁들이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7번째, 운동의 효과를 믿고 꾸준하게 하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인간관계도 개선되고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감에 젖어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회복 탄력성을 좀 회복을 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